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보험의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김지민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보험 보장을 책임져 주신다니 오늘은 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신유나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신뢰로 안심을 전하는 금융동반자 신유나입니다. 15년간 영업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고객님들의 선택이 언제나 든든할 수 있도록 삶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멋진 소개를 해주신 만큼 오늘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승권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를 축적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하루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리치웨이 양승권입니다.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 세 분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우리 김지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 화면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의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 5명 중 2명이 여성 3명 중 1명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그 새로운 치료 방법도 생겼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에는 70% 정도가 증가돼서 많은 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서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생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암 치료를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 치료제 때문에 매 치료 시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실비보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고 통원 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비 한도가 굉장히 작아서 과도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을 생각했을 때 생활비까지 미리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데 여기에 치료비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부담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득 단절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만약 아나운서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되신다면 머리 빠지는 부작용이 심한 항암 치료제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누워만 있으면 암이 완치되는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전문가님, 그야 당연히 누워 있으면 완치가 되는 치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암 환자라면 모두가 꿈에 그리는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23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통증이나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입자 치료라는 걸로 실제로 좀 완치가 되신 분의 사례도 있을까요? 네, 바로 23년 4월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암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후에 모두 제거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2번 정도 치료 만에 완치된 것인데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 비용은 회당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중앙일보가 보고한 일본 국립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 병원장과 함께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립선암과 초기 폐암의 경우 90%, 육종암은 60%에서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율이 극히 낮은 그 췌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에도 2년 생존율이 또 무려 60%, 또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중입자 치료는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암 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되므로 중입자 치료는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암이 완치됐다라고 하니까 중입자 치료 정말 좋은 치료인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아주 적어서 그 난치암을 극복하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바로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 보상,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의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3천만 원 전액 지급됩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이든 최신 치료이든 약물이나 방사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치료이면 무조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암보험을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90% 이상이 그 항암 치료 또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암 진단의 경우에 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치료비 관련 특약도 준비를 하자라는 팁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암 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의 통계표에 따르면 그 강남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 1위 암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외에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를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암도 암에 따라서 이 치료 비용이 전부 다 다르고 또 남녀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득을 또 고려했을 때 연봉의 2배 정도 준비를 하자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암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그 암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 분류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막내암이 해당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암, 난소암일 경우에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되기도 하고요.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10%에서 20%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치료 시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해감의 경우에도 가입 시점에 따라서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되는데요. 3대 고해감의 경우 뼈암, 뇌암, 혈액암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해서 5대 고해감, 또 마지막으로 간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까지 더해서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암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일단 병원에 무조건 입원부터 하고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통원 치료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를 따르면 그 암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뜻이겠죠. 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면 10일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5일에서 7일의 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치료비뿐 아니라 수박비와 또 교통비까지 추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서 아침 일찍 그 진료가 될 수도 있고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하루 꼬박 병원에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암 통원비에 대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원 치료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니까 암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또 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통원을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 암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암통원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와 더불어서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또 정기 검진으로 방문했을 때에는 지급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으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하시면서 지금 바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암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내가 보장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그 암보험의 경우에 그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입하자마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보상이 가능한데요. 90일이 지나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사를 시작해서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암 진단 및 특약을 출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그 암 진단을 받아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그 발생하는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표준체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입원 수술일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처럼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이 조금 놓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암보험은 사실 이 최초 1회한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과거의 암은 평생 한 번 걸리는 병이었죠. 과거의 암은 그냥 암 진단비 한 개였습니다. 어떤 암에 걸리든 여러 부에 그 암이 동시에 발견돼도 진단비 1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변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돼서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서 암 종류에 따라서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두세 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각각의 진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좀 무섭잖아요. 다시 발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좀 많은가요? 네, 그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한 지급되면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원발암만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은 이제 20, 30대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과거에 고령자가 진단받았던 그런 암을 이제는 20, 30대도 많이 진단받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뿐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특약, 암 통원비, 담보들을 가성비 좋게 구성하시면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재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암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신윤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간병보험에 대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는 간병보험은 선택이 아닌 누군가나 모두 다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략하게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꼼꼼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좀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이 간병보험 대체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노인 인구는 우리가 고령사에 진입하면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2026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평균 수명이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마냥 건강하게 늙을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같이 함께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을 해서 수도권에 올라가 있다라든지 아예 지역을 옮겨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 간병은 현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가사 일만을 거의 대부분 하고 계셔서 가족 간병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직장 생활이 있다 보니 간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507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많았죠. 그래서 간병이라든지 간병비에 대한 분담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040 세대부터는 상대적으로 외동 비율이 많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면서 자녀들은 취직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의 가족 구성 형태가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간병이 어려운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 말고 또 간병보험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비 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무려 96%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둔 만큼 간병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간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MC님 혹시 하루 간병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 아픈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렴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 1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간병 비용을 하루에 10에서 15만 원 정도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증도에 따라서 그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지인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자녀가 5분이 계셨던 분인데요. 아버님이 병고로 입원을 하셨는데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 한 분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셨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한 분이 간병을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이때 아버님의 상태가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중증 상태셔서 간병인 비용을 무려 25만 원이나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병 비용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불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담낭염으로 입원 치료 중에 면역성이 저하되시면서 A형 독감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병실을 격리실로 바로 옮기시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셨는데 이때 사용했던 간병 비용도 16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아마도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가 금액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만에 간병인 비용이 무려 3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매년 1만 원씩 상승한다는 꼴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약 12만 6천 원을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간병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간병인 비용을 준비해 놨는데 앞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그 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병 비용을 준비하실 때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체증형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년 후에는 120%, 10년 후에는 150%, 그리고 20년 후에는 200%까지도 체증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감안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MC님, 혹시 간병은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간병이라고 하면 일단 아픈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이다 보니까 좀 고령의 분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가입 이후에 바로 보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입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부모님 스스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병 비용이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객님 사례를 좀 들어 말씀드리면 30대 중반에 우리 남성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발성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입원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때 미리 준비해 두신 그 간병보험으로 무려 1,000만 원 이상의 지급 금액을 받아가셨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다 보니 자동차 보험사에서 부상 등급이 월등히 높았을 때 지급하는 간병인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모두 위자료로 수령하셨고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준비해 두신 보험으로 해결하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입원 후 수술을 하셨을 때 일정 기간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들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계층에 다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문가님, 이 간병인 보험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고용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그런 보험인가요? 네.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고 보험회사에 연계돼 있는 간병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투입받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인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간병인을 사용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지급을 받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병인 업체를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고요. 간병인 비용 또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다 보니 금전적인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전 보험사가 갱신형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정 기간 유지했을 때 보험료가 상승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 회사에 20만 원 정도를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용한 간병인 비용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가입되어 있는 20만 원 그대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 보험사를 통해서 중복으로 가입하고 계시고 중복 가입이 가능한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중증 환자, 예를 들어서 치매나 선망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간병인 업체에서 간병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실 때 장단점을 좀 따져서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MC님 혹시 우리 통합간호 서비스 병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도 좀 본 것 같은데 이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호해주는 서비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의 경우에는 우리 케어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통합간호 서비스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실에 입실을 하게 되면 1대1 간병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주하고 있는 간병사가 여러 환자들을 동시에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1대1 간병사에 대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호 또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병실료보다는 병실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요즘 통합간호 서비스 병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병실이 없어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통합간호서비스 병동 입원했을 때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병인을 고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만큼의 금액이 지불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입원 일당보다는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보험료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통합간호서비스 병실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 중증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증 환자라고 하면 치매라든지 선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서비스에서 제외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해야 된다라든지 가족이 간병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준비하시면서 통합간호서비스 병실 입원 일당까지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간병보험에도 종류가 많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실손보험에서는 간병인이 보장이 안 되는 건지, 만약 보장이 된다면 이 간병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손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공통적으로 약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비를 사용했던 금액이죠.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형태인 거지 간병인을 사용한 금액까지는 보장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내용이지만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한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가입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를 보상하는 정액형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손의료비만으로 간병비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큰 낭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간병지옥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병지옥이라는 말은 간병을 하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간병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간병을 하면서 삶이 피폐해지거나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간병이라는 부분은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문 간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려울 수 있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감정 이콜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간병인 보험을 유병자분들께서 많이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유병자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입원 수술이 있으셨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계속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겁니다.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도 좋은 선택으로 좋은 보장 자산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미래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필수 보험, 간병보험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3가지 정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본다면 첫 번째는 초고령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간병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병보험은 어떤 나이 계층에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필수 보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제외돼 있는 만큼 반드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만 보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병의 이해 그리고 간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면 위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현명하게 보장을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간병보험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우리 인생설계 원픽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우리 양승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정말 크게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있었죠. 바로 산불 소식이었습니다. 이 의성뿐만 아니라 안동까지 경북 지역 전체에 걸쳐서 산불 피해가 정말 막심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산불 피해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화재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장 분석 내용과 어떤 점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실제로 화재보험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장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의 똑같은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산불 또는 화재 사고 하면 저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산불 피해 소식을 보면서 좀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산뿐만 아니라 뭐 펜션이나 주말 주택, 전원 주택처럼 우리가 좀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특히 지방에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요즘 많이 이제 주택을 지시는데 그 전원주택의 특징이 대부분 다 건축 구조가 이제 나무로 짓는 그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화재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을 한번 표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인데요. 경남 산청 하동에 발생한 그 산불 피해 현황을 보시면요. 발생 원인이 산에서 이제 풀을 깎으시다가 예초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이제 최초 이제 산불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총 14명의 사상자가 이제 발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 의성 안동에 발생한 그 화재 내용을 보시면요. 성묘 오셨던 그 성묘객이 실수로 인해서 이제 산불을 내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그 화재 현황을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농막에 이제 용접 작업을 하시다가 용접의 불꽃이 산으로 번져서 큰 산불을 내게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경사자 2명의 피해를 입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김해 한림면에서 발생한 화재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은 이제 그 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우시다가 그 쓰레기 그 불꽃이 산으로 옮겨 붙어서 큰 피해를 남기게 됐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분도 그 강원도 고성 쪽에 있는 산 쪽에 자그마하게 이제 주말 주택을 이제 갖고 계신 지인이 계신데 이분은 이번 산불로 인해서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서 지금 그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지금 현재 피해 복구를 좀 잘 하고 계시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힘든 피해를 입으셨지만 그래도 다행히 보험으로 좀 보장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신 분들, 미리 준비가 되신 분들은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겨우 몇백만 원 정도의 국가 지원으로 버티셔야 한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 산불 피해라든지 이 화재에 대해서는 내가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화재보험으로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완전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보장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그 보험금으로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그 가족분들 전체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화재 보험은 어떤 것들을 좀 보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건물에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이 뜨거운 이 고열에 노출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금이 정확하게 가입이 돼 있으신지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주택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그냥 건물만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있는 가재 도구에서도 이제 그런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재 도구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 뭐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전 제품을 가재 도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액이 가입돼 있으신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불이 난다 하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그 재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일서부터 우리 온 가족이 당장 지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피해 보상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임시 거주비라는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연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의 집 같은 경우는 그 그을림이라든지 연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윗집에 본의 아니게 이제 피해를 주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잘 보셨겠지만, 일단 소방관님들이 오셔서 일단 전원을 차단하고 연기를 빼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다 망치로 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파손과 동시에 그 사이로 엄청난 양의 물을 투하하게 되는데,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밑에 집과 그 밑에 집,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까지도 그게 이제 계속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방 피해 2차가 발생되는데, 또 그 또한 또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산불처럼 내가 과실이 없지만 자연적으로 발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런 자연재해에서 산불 또는 그런 낙뢰로 인한 피해까지도 같이 보상이 되는지도 잘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재 보험 하면 저는 불난 우리 집만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 보험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내 보험이 어떤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이 화재보험 전문가님과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설계하실 때는요, 그 목적에 맞는 그 가액 설정이라든지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실 그 필요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서 이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화재 보험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5년 이상 경과된 그런 오래된 증권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3가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산불이나 낙뢰라든지 이런 자연 발화에서 우리 재산으로, 우리 집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상가로 이런 불이 옮겨 붙었을 때 그 또한 보상이 되는지 일단 한번 그 약관의 보상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집안에 있는 직기비품이라든지 가재 도구에 대해서 그 가액이 실제로 충분하게 설정돼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단체 보험에 화재 보험이 있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그 고객님들께서 아파트에서 실제로 단체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체로 가입돼 있으신 그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각 세대마다 충분한 가액이 설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넣지 않는 그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장 한도에 대해서 실제로 충분한 한도를 보장을 넣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 이렇게 딱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정리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시기 쉽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장 범위입니다. 이 화재 보험의 보장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만 이 보장이 되냐, 아니면은 건물 내부에 있는 그 가재 도구라든지 뭐 직기비품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그거를 잘 어떻게 확인해 보셔서 보험 지급 기준이 실손보상으로 돼 있으신지 아니면은 비례보상으로 돼 있으신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서 잠깐 좀 내용을 확인해 드리면요. 실손보상이라고 하면은 뭐 5억 원짜리 아파트에 만약에 살고 계신 고객님이라고 하시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발생했다 하면은 전액 5억 원을 다 지급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실손보상으로 가입돼 있으신 고객님이라 하면은 그 5억 원에 대해서 충분히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반대로 이제 비례보상으로 가입돼 있으신 고객님들이 계신데 그 비례보상 상품은 가입하실 때 저렴한 그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례 산식에 의해서 전액 보상이 아니라 일부 비례 보상을 받으신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특약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임시거주비 특약이 대표적으로 주택 화재에 많이 들어가는 특약인데요.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당장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냐, 혹시 뭐 국가에서 보상해 주냐 이런 내용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내용에 임시거주비라는 그 특약이 들어 있으신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서 충분하게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원상 복구가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 거주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배상 책임 부분이 한도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가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가의 재산들이 많이 이제 집에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 또는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충분히 보상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모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분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그 내용인데요. 작게는 10만 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상품들이 내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 내용인지 그 내용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화재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렸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